그 재판이 있었죠 지금. 근데 직접 나가는 재판은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공판 준비 기일만 지금 한 네 번째, 다섯 다섯 번째거든요. 번째인 것 같은데 공판 준비기를 5번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구속되신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려고 스케줄 잡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스케줄 예, 잡고 예, 예. 나는 이거를 채택하겠다. 이거는 증거 못 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증거 부족하니까 보충해라. 뭐 이런 거 협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5번씩이나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5번씩이나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기간 하면 흔히 6개월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6개월이 아니고 구속기간 2개월이에요. 2개월인데 2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아. 지금 이 2개월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지금. 예. 이 2개월은 이미 지났는데 도대체 구속 재판을 할 때는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끝내라. 이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용납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그 등사라는 게 복사하기 돌리는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절차를 이미 구속 기간이 2개월을 재판 준비 기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죠. 뭐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 뭐요? 왜 그래 왜? 자 어쨌건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보석 청구를 일단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저는. 재판부가 또 했으니까 판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나오셔야 돼요. 지금 재판 준비 기일을 5번째 하고 있는데 이걸 재판을 문제 다 해서 6개월 안에 어떻게 재판을 끝내요 지금? 이거를 보석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지금 뭐 이 이상 털 게 있어요? 뭐 증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 때문에 구속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논리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역대 가장 많은 압색 등을 통해서 이미 증거는 확보됐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굳이 가둬두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중대적인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 갇힌 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나와야 돼요. 아니 검찰이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럼 됐지.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뭘 어떻게 인멸을 하면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웬만한 증거들은 다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님을 이렇게 구속을 해놓고 있을 사유가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제 아마 며칠 안에 정경심 교수의 보석에 대한 이 허가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또 재판이 열릴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이 날짜로 따지면 지금 며칠이죠? 정확하게? 1월 9일. 1월 9일이요? 그럼 20일 안에 정도는 보석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정경심 교수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떡국도 같이 가족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 정말 역사상 가장 희한한 사건이고 가장 희한한 재판이에요 지금.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수사,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 그런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희생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 법원이 지금 이번에 비공개로 열린 재판 준비 기일 여기에서는 큰 저번처럼 막 검사들이 난동 이런 거 없었다 그러던데 지금은 정경심 교수를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 법무부가 그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찰이 이번에 그 좌천성 인사가 난 윤석열의 수족이 잘린 이유가요. 사실 속에 들어있는 함의는 다른 게 없어요. 인권 보호하는 수사하라고 했잖아.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문책입니다. 인권이 없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수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중 기소 부분은 또 우리 변호사님 설명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로 따졌을 때 이중 기소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그냥 용어적으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2번 기소를 한다면 이게 이중 기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공소장에 맨 처음 공소장에 있던 행위와 그 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공소장의 행위가 다르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거를 법률적 용어로 봤을 때 이중 기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개의 행위를 이미 재판부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행위, 먼저 했던 그 행위는 별개의 행위인 거고 B라는 행위, 뒤에 있었던 그 검찰에서 두 번째로 기소했던 행위는 별개의 기소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적 용어에서 이중기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가 기소가 과연 이중 기소, 중복 기소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았는데 그냥 법률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법률가의 관점은 법률가 관점이고 일반 사인들이 이 행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공소 기각이나 무죄의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자료가 뒷받침돼야지 아무 근거가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은 변호인 측 증거를 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 3주 전에 이 재판부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음모론 비슷하게 펼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기사들에서 그 부분이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과연 정경심 교수님한테 유리한 거냐, 검찰한테 유리한 거냐라고 했을 때 검찰한테 유리하다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했을 때 이런 문제들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요번에 이제 너무 하도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그냥 법원이 당연히 받아주는 어떤 일상적인 행정 서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판단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변호사 정변 TV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연필을 몰래 가져갔어요. 몰래 가져갔는데 이거 절도로 기소를 한 거야 검찰이. 그랬더니 재판을 하다 보니까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푸나님을 협박해서 가져간. 나 이거 가져간다 하고 야 이건 강도야.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을 바꿀 때 공소장 변경이 일어나는 거지. 앞에 연필을 가져간 게 아니네요. 그때 거기에서 연필을 가져간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샤프를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공소장 변경이 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증거 관계가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에 강도로 기소됐던 것이 야 절도 아니냐 이거는 공소장 변경하시죠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많지만 이렇게 사실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공소장 변경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이번에 재판에서요 제출된 증거가 920개래요. 근데 그 증거라는 게 뭐 무슨 스모킹 건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볼펜 하나를 압색해가지고 요거는 이 조지 워싱턴 대 오픈북 시험할 때 썼던 볼펜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그 가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그 수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 진행돼 왔던 것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히려 변호사 측에서 방어권 행사를 못하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긁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부분하고요. 아까 말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하는 그 일상화된 부분이 사실은 검찰은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관례적으로 다 허용을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걸 또 사법부가 받아들여줬던 측면. 저번에 검사들이 난동이 재판장에서 이어졌던 거는 난 다른 건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워낙 여론에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들 관리대로 해왔던 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를 피웠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재판장에 직접 나올 예상된 날짜가 22일이에요. 1월 22일 날이면 처음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나오는데 나는 그 재판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보석 결정이 그날쯤은 날 거라고 봐요. 따로 아마 기일 잡지 않고 첫 재판 하면서 보석에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으로 나오고 그러면 22일 날 정도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에서 풀려나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김경록 PB 기억들 나시죠? 오랜만에 듣습니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죄명은 증거은닉죄. 증거은닉. 그거요 그거 노트북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노트북. 그 노트북을 지금 숨겼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했어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잘못은 딱 하나죠. 왜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을 안 넣고 서류를 넣었는가? 그러니까 노트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지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이 없다는 건 노트북을 숨겼기 때문이다 인 거고, 정경심 교수 쪽 주장은 그러니까 노트북용 가방으로 판매자는 팔았지만 나는 서류용 가방으로 썼다 이거잖아요. 아니 왕호 장상에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아니, 노트북용 PC는 아니 가방은 노트북용으로만 쓰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고. 저도 쓰는 가방이 노트북도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사실 노트북 이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가장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지금 이대로 이게 증거 은닉이다고 하면 김경록 PB가 주범이에요. 나머지 조국 장관님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님은 교사범이에요. 그냥 공범일 뿐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주범은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공범들은 먼저 구속시켜 놓고 주범은 나중에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왜 도대체 그러면 기소를 안 했냐, 주범은 기소를 안 했냐, 주범을 기소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소를 한 게 되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 김경심 교수님이라든지 조국 장관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경록 PB로부터 유리한 진술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상태라면 김경록 PB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주범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김경록 PB는 야 너는 봐줄게, 기소 안 할게,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갔는데 재판부에서 야 주범이 기소가 안 됐는데 공범만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약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다 하고 일단 기소를 시킨 게 아닐까, 이런 모양으로 좀 읽히더라고요 저는. 웃긴 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억지 추정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죄가 되나 싶은 것도 있고, 실제로 증거인멸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초에는 하드디스크 교체하려고 막 했던 부분을 어떻게 걸려고 했냐면은 그 자체, 그러니까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그때 저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 복사하는 차원에서 그거 했다고. 저는 그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긴 해요. 검찰도 굉장히 거기에 실드를 강하게 쳤었거든. 그런 일은 없다. 여기 이제 포렌식을 할 때는 전문가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다시 내놓았잖아요. 그렇고 지금은 쟁점이 진짜로 그게 증거 은닉이 없는 노트북을 계속 갖고 증거를 지금 은닉했다고 하는 거라면 굉장한 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를 감추려고 하는 게 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방어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김경심 교수님이 했으면 그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시해서 그거를 하게 한 거는 공범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범죄다. 근데 제가 일단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포렌식을 할 때 참여를 해보면요, 실제로 변호인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몰라도 어떻게? 네,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지. 저게 내 핸드폰인지 내 하드디스크인지만 보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유시민 장관님의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혹시라도 나중에 새날이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하드디스크 저 같아도 이미징 해놓으라고 합니다. 이미징 해놓으라고 하고, 그 이미징하고 만약에 검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 증거가 나왔는데 저건 나는 모르는 증거인데 했을 때 이미징된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그건. 이걸 가지고 뭐 검찰을 못 믿는 뭐 사법체계를 결단 내자는 거대 하는데, 유호성 씨 사건이 그렇지. 그 잉크도 안 말랐어요 지금. 그리고 양승태가 재판받으면서 폰트가 틀리니 글자체가 틀리니 가지고 증거가 맞나 안 맞나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나는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챙겨야 돼, 이거 하드 이미징 해놓을 거야, 이 행위가 증거 인닉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받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극히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내 하드 디스크부터 백업 해놔야 돼요, 당연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늘 24시간 백업을 해놓거든요. 물론 저야 늘 말하지만 컴퓨터를 뒤져도 야동 하나도 나오지 않는 청순 매일- 아이콘이지만 매일 그래도 지우는구나. 불안한 거예요. 네. 매일 썼다 줬다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뭐 야동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몰라요. 건줄박이 폴대 입으세요. 혼자 사는 남자분들은 다 한두 개씩은 있지 않나? 감상이 끝나면 네, 즉시 왜- 삭제해야 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자, 두어 점밖에 자, 없습니다. 포렌식 손으로 한다. 딱, 손으로 딱 느껴져 이렇게. 자, 댓글창에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 당신 기다려. 클라우드로 있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법정에서 또 이명박 재판이 이루어져서 구형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나 이명박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명박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거예요. 네. 자기 사리 사욕이 없었대. 내가 제일 분노했던 지점이 이거야. 그 이명박 정부를 비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되게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사리 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사리 사욕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얘는 지금 또 국민 여러분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얘가 무슨 지가 윤동주인 줄 알아.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어. 맨날 한 말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항상 있죠. TK 쪽에서는 이명박 어떻게 봐요? 거기서도 그냥 관심 없죠. 전혀 관심 예, 없죠. 관심 없죠. 관심 없습니다. 아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네, 봤을 때 네. 이분 제대로 털면 네. 그 대학생들 등록금 내줄 만큼 나올 것 같아요. 제 특히나 생각에. TK 지역에 그 숨겨진 이명박 재산 상당히 있다고 지금 의심되거든요. 네, 다스부터 해서 많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TK 지역으로 환원될 만한 재산들도 많아요. 환원 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환원시켜야죠. 참, 야, 횡령 뇌물 등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뭐 삼성으로부터 뭐 등등의 돈을 받았다,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 나는 죄가 한 점도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다. 요런 거거든요. 실제로 검찰은 이명박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봐. 이명박 같은 중재인이 밖에 활보를 해. 사실상. 정경심 교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저는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씨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검찰의 기소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어요. 이명박을 이렇게 가볍게 처단해주면 안 돼요. 이거 23년으로 총 7년은 이런 시도는 정치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이명박이 가진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단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면 단돈 1원도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니면은 쓸 수 없다는 이 집착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 정도 만약에 지가 숨겨놓은 재산 1조야 그러면은 한 5천원 떼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한민국 법 질서를 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억울하지만 인정한다. 벌금 다 내고 한 2년 깜빵에 있다가 사면 받고 나오면 나머지 여생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거는 이분의 돈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개념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로 해야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냥 순수한 열망이라고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벌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이 말처럼 임기 5년 동안 사리 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것은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사리가 라면 사리 뭐 이런 사리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사리 사욕.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공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대통령들 뭐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이명박에 대해서 논평도 안 나와.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자들이 그런 생각 들고요. 제가 이명박 진짜 한 번쯤은 반성하는 전직 감옥에 들어가신 대통령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 국민께. 에휴, 알겠습니다.